한강의 기적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우리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이뤄냈어.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애국주 운동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중국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그 결과 중국의 기업들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놨어. 뭘 좀 알고 얘기해라. 모르면 공부를 해. 여기 스웨덴 스톡홀름대에서 한 학생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여러 학생들이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클라라예요. 현재 21살이고 부모님은 스웨덴에서 장애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사로 일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20년째 같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도 고립되지 않고 더 나아가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을 20년째 하고 계신 부모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어릴 적부터 전 학교가 끝나면 항상 부모님이 일하는 센터로 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의 아이들과도 친해졌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도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자랐어요. 그런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남들보다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넓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이 일하시는 센터에서 책을 읽고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폐를 가진 또래 친구 엘린을 만났는데 엘린은 글자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남달랐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양한 문자에 흥미를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글을 제일 좋아했죠. 엘리는 항상 한국어 사전을 끼고 다니며 열심히 읽고 쓰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다녔는데 아마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엘린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엘린을 항상 따라다니며 한글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엘린처럼 자연스럽게 한글에 흥미를 느꼈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엘린과 간단한 인사말이나 안부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린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를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엘린한테 컴퓨터를 알려주고 싶으니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지요. 부모님은 저와 엘린이 한글을 좋아하고 한국어 공부하는 걸 아셨기에 특별히 한글 자판이 있는 한국산 노트북을 주문해 주셨고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셨지요. 저와 엘린은 복지센터 로비에서 선물을 받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저와 엘린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뜯고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키보드에 한글 자판이 너무나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엘린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글 자판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글 키보드는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구조는 한 번의 타이핑으로 여러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글 자판은 유니코드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다른 언어 자판과 달리 최소한의 타수로 많은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자판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찬사가 이어져 왔고 심지어 미국의 타임지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한 적도 있어요. 과학적 구조 덕에 한글 키보드는 다른 언어에 비해 배우기도 쉽고 연습 몇 번만으로도 익숙해지기 쉬운 특징이 있답니다. 엘린과 저는 그날 한글 자판을 몇 번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금방 타이핑을 익힐 수 있었어요. 엘린은 기뻐하며 자판을 두드렸고 저도 옆에서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웃고 떠들며 한글 자판을 두드리다 넷플릭스를 켜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고른 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지요. 그날 저희는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보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어요. 그렇게 저와 엘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계속 보며 공부한 결과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센터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때마다 센터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지요. 어느 날은 직원 중 한 분이 다가와서 클라라, 너희 둘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저와 엘린이 언어를 뛰어넘어
이렇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엘린의 열정과 저희 도움 덕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참 특별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 순간 저는 엘린과의 소중한 우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느꼈어요. 엘린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한글에 푹 빠져들었고 결국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스톡홀름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톡홀름 대학 한국어과에 입학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예요. 중국어 학과가 정원 미달로 폐지된다는 뉴스가 전해진 거지요. 이 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지에도 스톡홀름 대학 중국어 학과 폐지로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릴 정도였죠. 그동안 중국어 학과의 학생 수가 계속 부족하긴 했지만 폐지 소식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하여 중국어 학과에 다니던 친구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고 다른 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한국어 학과로 전과를 희망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하필 한국어 학과지? 하고 궁금해졌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국어과가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한국어 학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진 거죠. 그러던 중 학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한국어과 신입생 지원율이 무려 150%나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는 한국어과 설립 이래 역대 최고치로 스웨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한국어과의 인기는 학교에서도 큰 화제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어학과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어과가 인기를 끌자 학교 측에서도 한국어 전용 강의실 증설과 한국어 교수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했어요. 새로 전과한 학생들과 늘어나는 신입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강의실을 더 준비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님을 더 초빙하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학과가 대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과가 된 게 아닐까?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학과를 부러워해라며 즐거운 농담이 오가기도 했어요. 요즘 저희 스톡홀름 한국어과는 그야말로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그 후 한국어과 강의실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중국어 학과에서 넘어온 학생들이었고 처음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한국어에 빠져들었어요. 한 번은 한국어 강의가 끝난 후 전과한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와, 한국어 뭐야? 진짜 충격적이야.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언어가 있다고? 중국어가 폐지는 정말 신의 한 수다. 앞으로 중국어는 절대 못 배우겠다. 중국어가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한지 이제 알겠어. 라고 하면서 한바탕 웃음이 터졌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진심으로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는 듯했고 강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곤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너무 신선하고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놀랍다고 했어요. 중국어의 복잡한 발음과 문자를 외우느라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한글을 보고는 한국어가 훨씬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중국어는 무슨 말을 해도 비슷한 소리만 많았는데 한국어는 어감도 다채롭고 발음도 재미있어 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고 한국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어 학과에서 전과한 친구들은 매 수업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보였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죠. 심지어 쉬는 시간마다 강의실에 남아서 한국어 문법이나 단어를 복습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새로 들어온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매일매일이 즐거운 이벤트 같았어요. 모두가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해보거나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의 활동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한국어 학과가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수강 신청 경쟁도 매우 치열해졌다고 해요. 이 모든 변화가 중국어 학과 폐지라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니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어를 배우며 즐겁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었어요. 바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중 하나인 국제사회학 수업에서 시작되었죠. 이 수업은 소피아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워낙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라 학기마다 모든 과학생들이 몰리며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무척 치열했고 정말이지 듣고 싶어도 쉽지 않았어요. 소피아 교수님은 다양한 국가와 사회 현상을 다루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으로 유명하세요. 그날도 수업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특별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이야기하셨지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아시아의 성장을 탐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뒤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한국의 기적이었고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이었죠. 저는 한국 관련 다큐라길래 매심 기대가 되면서도 평소 다큐멘터리에 큰 흥미가 없는 친구들의 반응이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를 틀기 직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왜 굳이 수업 시간에 보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소피아 교수님은 질문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요즘 학생들은 TV를 거의 안 보고 대부분 유튜브나 SNS로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유익한 다큐멘터리를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려고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어서 교수님께서 한국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강의실은 조용해지고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적은 스웨덴 공영방송사인 SVT에서 제작한 건데 스웨덴 방송 역사상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엄청난 작품이에요. 방송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열광적인 반응 덕에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청자 요청으로 인해 무려 3부작으로 다시 제작되었어요.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라니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절로 들었죠. 그렇게 소피아 교수님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역사, 전쟁과 가난에서 시작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로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았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당시 남한은 빠르게 밀려 서울이 함락되는 등 절박한 상황이었죠. 전쟁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족과 터전을 잃은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야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지만 남북은 여전히 분단 상태로 남아 아픔과 상처를 한국 사회에 깊이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61년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으며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촌을 현대화하고 경제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죠. 물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와 독재로 민주주의가 억압되기도 했지만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급격히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궜어요. 특히 섬유, 전자,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점차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서울 88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경제 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을 통해 서울은 현대화되었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성공은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큰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도 고통이 컸어요. 하지만 이때 국민들이 보여준 의식과 연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화를 모아 경제 회복을 돕고 구조조정이란 큰 시련을 겪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한국인의 강한 국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때부터 한국의 국민 단결력과 의식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FIFA 월드컵은 또 한 번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회였어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하면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장면은 전 세계의 한국인의 열정과 단결력을 각인시켰어요. 많은 외신은 한국인의 단결력과 열정은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넘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북한 선수들이 손을 잡고 공동 입장하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스포츠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겪어온 한국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은 지금껏 한국의 발전 속도와 국민의식을 따라올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앞으로도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차, 삼성, LG, SK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전 세계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이끄는 주역들이지요.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에서, 삼성과 LG는 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SK는 에너지와 화학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견고한 대기업들의 활약과 기술력 덕분에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 덕분이죠.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1분 같았던 1시간의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은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방금 본 한국의 다큐멘터리에서 느낀 감정들에 사로잡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한국의 역사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요. 한국의 속담 중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던데 바로 이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밟히고 또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잡초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때로는 더 강해졌어요. 영상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그 1시간 동안 마주한 한국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소피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라며 토론을 권유했고, 그때 강의실의 정적을 깨고 손을 든 사람은 바로 중국에서 온 건축학과 학생 허주아지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말 그대로 터질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다큐멘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주아지가 강한 어조로 시작했어요. 요즘 어딜 가나 한국 이야기뿐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죠. 저는 이 점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마침 교수님께서 또 한국에 대해 수업을 하시니 이곳에서라도 다 말해야겠어요. 얼마 전 우리 학교가 중국어과를 폐지하고 한국어과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엔 중국어과가 정언미달이 아니라 실제론 한국어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어가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요? 솔직히 저는 한국어과에 대한 인기는 학교 측에서 한국어과가 정언미달이 되니 그걸 막기 위해 입학률을 조작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어과가 미달이라고 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보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고 강의실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었어요. 허주아지는 이어 다큐멘터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집에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영상은 따로 보라고 안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입니다. 허주아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고 학생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는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배우고 중국 기업의 철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겁니까? 허주아지는 한숨을 쉬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독창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강의 기적이 대단한 일처럼 포장하지만 우리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더 앞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허주아지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그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지요. 강의실한 학생들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허주아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대단하다고요? 우리 중국에선 14억 국민들이 애국주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왔어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내었지요. 그 당시 중국의 주가는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를 쳤고 연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중국 기업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했어요.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국의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혼란스러워하며 웃음을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학생들도 속출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솔직히 그 규모가 과연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외국 선수들을 압박하며 SNS로 최고의 올림픽이라며 거짓 홍보를 하라고 시킨 기 과연 정당한 올림픽 정신이었을까요? 우리 중국은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그 규모와 성과에서 평창을 훨씬 압도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인프라, 시설, 방역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여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이 과연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주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의 발언에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피식거리기 시작했죠. 맨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교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런 질문에 굳이 대답하셔야 하나요? 그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덧붙였습니다. 대답해 주셨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중국으로 잡혀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고 주변 학생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허주아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다른 한 학생은 진짜 한국어과 인기가 조작이라고 믿는 건가? 그야말로 허무맹랑하네. 애국주 운동하다 집안 말아먹는 중국인이 한둘이야? 그리고 언제적 덩샤오핑이야라며 비꼬았죠. 그러나 허주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는 듯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자 뒷줄에 앉아있던 또 다른 학생이 외쳤습니다. 허주아지, 그만해요. 중국도 좋지만 우리 수업 시간은 개그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강의실은 마치 코미디 쇼를 방불케 하며 학생들의 폭소로 가득 찼고 교수님조차 웃음을 참지 못하며 허주아지를 바라봤습니다. 허주아지는 학생들이 웃음바다가 된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허주아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이딴 질 떨어지는 수업이나 하고. 허주아지는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또 다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주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자격 없는 교수가 이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총장님께 직접 고발할 겁니다.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 각오하세요. 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큰 웃음과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한 학생이 허주아지가 나간 문을 가리키며 진짜 총장님께 고발을 하려나 저 열정은 인정해줘야 할지도라고 비꼬듯이 말하자 강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조차 살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고 수업은 허주아지가 남긴 여운 속에서 웃음과 함께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몇 주 후 소피아 교수님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서 3부작으로 재제작된 다큐멘터리 한국의 기적을 다시 한번 수업에 틀었습니다. 이번 3부작 다큐멘터리도 스웨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수업에 참석하지도 않은 허주아지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소피아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혀댔지요. 또 한국 다큐멘터리를 틀다니 학교가 이렇게 편향적일 수 있나요? 라며 귀찮게 하며 SNS와 유튜브에 이 내용을 올려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교수님은 허주아지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일 뿐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제기하세요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지요.
그 후 허주아지는 교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진행된 교수평가에는 허주아지와의 뜻과는 다르게 소피아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한국어과 교수님들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허주아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스웨덴 대학에서의 교수평가는 교수의 경력과 입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가가 좋으면 교수로서 영향력과 승진 기회, 연구비 지원, 강의 배정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이런 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허주아지는 이건 분명 조작된 평가야. 소피아 교수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학교 측에 울며불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황했지만 허주아지의 트집과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자 차차 그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학교의 모든 학과 건물에서 허주아지의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며 학생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허주아지가 다니고 있는 건축학과 학과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학과장님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지요. 이런 품행을 가진 학생이 졸업 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며 허주아지의 퇴학을 발표했습니다. 허주아지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진상짓을 해댔지요. 스톡홀름 대학교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남기며 끝까지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허주아지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웨덴에서 중국이 차별을 당했다라며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허주아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수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식으로 왜곡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고 학교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스톡홀름 대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학교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허주아지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의 비방과 거짓말이 담긴 모든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허주아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어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허주아지의 행보가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학생들은 진상 끝판왕이라며 허주아지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비꼬았고 심지어 그를 소재로 한 밈까지 만들었고 그 밈은 교내 홈페이지에 떠돌아다녔어요. 이 사건은 학교 전체에서 흥미진진한 이슈가 되었고 허주아지는 학교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허주아지의 사건으로 한국어과 학생들끼리의 유대도 깊어졌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우리 한국어과와 소피아 교수님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실 안에서 웃음과 유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찾았고 저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스웨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에게 남긴 여운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스웨덴과 한국이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도 소피아 교수님처럼 진실과 긍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졸업한 후 저는 한국과 스웨덴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꿈과 목표는 더욱 확실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이상 여기까지 스톡홀름 대학생 클라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겐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국 호랑이.